자, 이번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동점성 유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3장에서는 정유체역학 할 때는 유동의 속도가 없었어요. 속도가 없었는데 동유체역학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이 흐르는 게 되겠습니다. 유동이 흐르는 게 되겠고요. 자, 유동이 흐르려면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방정식을 만드는 유체역학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유체역학과 관련된 과목이 뭐냐면 유체역학을 배우고 나면은 유체역학에서는 압축성, 점성 이런 특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지배방정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유동식들을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을 배우고 나면 다음 학기는 이제 항공역학. 항공역학은 뭐냐면 항공역학은 비압축성, 비점성, 그러니까 유체의 특성을 전혀 무시하고 나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루는 내용인데 그래서는 potential flow 그래요. potential flow.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항공 분야이기 때문에 초음속 유동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압축성 유체 공부를 합니다. 이 압축성 유체, 초음속 특성을 공부하는 거죠. 압축성 유체 공부를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세 과목에 그 다음에 또 전산 항공역학에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또 과목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과목의 기본 법칙은 지금 배우는 법칙입니다. 지금 배우는 법칙. 물리 법칙에 있는 그냥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뉴턴 운동 방정식, 간단히 말해서 고전역학에서 배우는 기본 법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방정식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유체역학을 시작할 때 압축성의 점성이라고 그랬어요. 압축성의 점성이니까 우리가 비압축성, 비점성 유동을 다루기 전에 전체적인 유동의 특성을 먼저 관련된 식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미지수는 뭐냐면 미지수는 여기서처럼 밀도, 압력, 온도, 그리고 속도, UVW, 우리 XY 좌표, 카테시안 좌표로 표시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6개. 우리는 연력학 변수는 항상 3개죠. P, 로, T. 압력 우리가 측정하고, 온도 T 측정하고, 로 측정하고. 근데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연력학적인 유체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고 두 가지는 조정할 수 있고 한 가지는 당연히 아래쪽에서 설명할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 6개면 방정식이 몇 개가 필요하죠? 방정식이 6개가 필요하죠. 방정식이 6개.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질량 보존식이죠. 질량 보존식. 우리 유체학에서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해요.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법칙.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E는 이꼬르 mc제곱 그러면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죠. 에너지로. 그 역학이 아니고 우리는 고전 역학이 질량이 그대로 보존된다. 질량의 매스가 없어지지 않는다. 보시다시피 순서 자체가 제일 먼저죠. 우리가 유동이나 어떤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항상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서 어떤 거는 무시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질량 보존식을 무시하고는 안 된다 이거지. 질량 입구에서 들어간 유량이 출구에서 안 나오면 어디 안에 있어야죠. 입구에서 들어가는 게 출구로 안 나오면 안에 있어야 되고. 자, 입구에서 들어간 양보다 출구에서 많이 나오면 안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가 비어야죠. 어느 통에서 물건을 꺼낸다, 유동이 흘러간다 그러면. 그래서 항상 어디인가는 그 질량이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법칙. 그러니까 다른 법칙은 다 안 맞아도 청 안 맞아도
정 안 맞아도 질량 보존식은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 시대 저기 상수도 칸을 만들어도 거기 뭐 모멘텀식 쓰고 에너지식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자, 들어가는 양만큼 자 시내로 공급이 된다. 따라서 입구에서 얼마만큼 공급이 되게 해줄 거냐. 이것만 맞춰도 뭐 유동의 상당한 거를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다 이거지. 자, 주암댐에서 광주 시내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이건 뭐 모멘텀식이 어쩌고 에너지식이 어쩌고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입구에서 얼마만큼 뭐 파이프 사이즈가 돼야 내려가는 이런 거 따져서 얼마만큼은 사이즈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 보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 보존식입니다. 모멘텀 보존식. 에프리니코르 MX2 도트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 운동 법칙. 자, 뉴턴 운동 법칙에 보면 우리는 저기 당구볼이 굴러가거나 또는 뭐 로켓이 날아가는 거나 여기 보면 뭐 매스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면 힘이다 하고 나오잖아요. 매스에다 가속도를 곱해주면 힘이다. 보니까 미지수는 뭐냐면 미지수는 x예요. 그 다음에 웨이브에서 주어진 외력입니다. F는 외력. 우리 뭐 이거 가지고 이번 학기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 하는 거는 그냥 이식 다루는 거예요. 이식. 뭐 다른 약학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모멘텀식을 그냥 다루는 겁니다. 여기 F는 이코르 mx2 도트. 비행력학에서 따르면 비행방정식이고 유체학에서 따르면은 뭐 유체식이 되는 거고 고체학이 되면은 뭐 고체가 되는 거고 또 동력학에서 배우면 어떻게 돼요? 당구볼 굴러가는 현상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 선형인 것처럼 보이죠? 선형. 근데 F에 가서 X하고 어떻게 되는 힘이 작용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선형이 됐다, 비선형이 됐다. 분야에 따라서. 자, 어쨌거나 지금 배우고 하는 유체학과에서는 모멘텀 보존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처럼 오일러 방정식, 비점성이라고 그럴 때는 오일러 방정식이 돼요. 점성항이 없어지니까. 점성항이 없어져서 지금 제4장에서 배우는 게 비점성 유체들. 그게 오일러 방정식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성을, 자, 5장에서 배우는 게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 한 사람이 아니고 나비어라는 분이 있고, 스톡스라는 분이 있고. 요즘 같으면 한 군데서 무슨 이론을 발표하면은, 뭐, 이튿날이 아니라 바로 그냥 전 세계 퍼지죠. 그래서 누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냐, 논문에. 하는 거를 이제 뭐 기계 쪽이나 이런 쪽은 민감하지 않지만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은 그냥 그 순간순간 다툼이 심해요. 근데 옛날에는 몇십 년 지나도 옆에서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뭐 서로 유도하는 과정이 틀리겠죠.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자, 나비어라는 분이 한 것과 스톡스라는 분이 하는 걸 보니까 같은 성격이더라 해서 같이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했더니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나비어 스톡스라고 붙였어요. 우리 수학 시간에도 맨 오일러 그러는데요. 오일러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 여기 유동 방정식도 오일러 방정식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 방정식은 앞으로 계속 다루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법칙이 뭐죠? 에너지 보존이죠.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식은 그냥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그러죠. 에너지 보존식. 에너지 보존식은 자, 해준 일이 자, 뭐 연락학 시간에 아직 안 했더라도 차관 해준 일은 뭐 열로 가든지 열이 어디로 가든지 하는 게 이게 에너지 보존식이죠. 에너지 보존식.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는 또 복사 에너지.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또 완전 흡체해갖고 도로 밖으로 나가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죠? 원시력가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항상 보존된다. 에너지 형태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는 뭐 기계적 에너지, 우리가 유동 속도와 같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게 있고 온도와 같는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화학 에너지.
우리 뭐 석탄을 열심히 떼서 여러 에너지 만들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모든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모든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특히 에너지라는 거는 뒤쪽에 뭐 이제 베르니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에너지. 에너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 많다. 전기 에너지, 뭐 태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뭐 기계적 에너지, 그다음에 뭐 화학 에너지, 뭐 엄청 있는데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무슨 에너지일까요? 기계적 에너지예요. 기계적 에너지. 뭐 자동차 가려면 굴러가야 되고 또 뭐를 옮기려면 기계적 에너지. 항상 그래서 기계적으로 뭔가를 마지막 해줘야 돼. 아무리 로봇을 잘 만들어도 로봇이 저기 청소를 하려면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줘야 돼요. 자, 해서 저기 우리 저기 뭐 우리 1차 산업혁명 그러면 뭐예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저 풍차를 돌려서 방아를 쪘다. 또 뭐 저기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운영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우는 뭐가 되죠? 그거는 기계적 에너지끼리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7차 산업혁명은 뭐죠?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들어서 자, 에너지로 바꿨다. 곧 열을 가해서 뭐 화학 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걸 옛날부터 태웠으니까 잘 알죠. 열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을 해줬다. 자, 에너지 변환이 산업혁명이에요. 에너지 변환. 자, 2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그거를 이제 전기로 바꿨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멀리 전송을 해줬다. 여러 군데 전송을 해줬다. 이런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어떻게 변환하냐, 배터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게 봤더니 식이 몇 개 돼요? 질량 보존 하나, 모멘텀 보존은 X, Y, Z축이 있으니까 3개에서 4개죠. 에너지 보존 하나에서 뭐 몇 개 나왔어요? 뭐 5개가 나왔죠. 5개.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뭐냐면 자, 연력학의 상태 방정식 피넨니코르 로알트. 물론 피넨니코르 로알트는 완전 기체일 때입니다. 저기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했을 때. 그렇지 않고 그걸 고려할 때는 반덴발스식이라 그래서 더 약간 더 복잡한 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연력학적 변수는 P 로 T밖에 없어요. P 로 T. 밀도는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고 압력 측정하고 T 측정하면 밀도 계산되는 거예요. 그게 상태 방정식이죠. 상태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것처럼 P는 니꺼르도 YT. 항상 우리가 뭐 유측하게 됐던 연력하게 됐던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될 거는 P는 니꺼르로 RT죠. 지난번에 그 단위할 때도 했지만 로RT 그러면 SI 유닛이고 로 GRT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유닛이고 뭐 우리가 R 것까지 기억할 R 숫자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자건 핀니크로 로RT 자 해서 6개 방정식이 나타나고 미지수가 6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는 항상 뭐라 그러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쪽으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엔트로피가 항상 감소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일 때냐면 단열 조건일 때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은 저기 얼음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열을 뺏는 거죠. 열을 뺏는데 엔트로피 입장에서 보면 엔트로피가 대폭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가 물이 굳어버렸잖아요. 엔트로피라는 혼란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온도처럼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처음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갈 때 그 변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변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거는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다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갈 때 얼마가 변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역 과정일 때,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열 뺐다가 넣었다 했을 텐데, 그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역 과정이 돼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곧 단열이고, 가만 놔두면 이게 단열이고, 그 다음은 뭐 가만 놔둬도 증가하도록 돼 있다. 가만 놔두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변화가 생기면, 단열이어도 변화가 생기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근데 어떤 방정식을 풀다 보면 우리 압축성 나비우스-톡스 이퀘이션을 풀고 나면은 나중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 유동에 가면서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되는 데 없는가? 만약에 마이너스 되는 데가 있으면은 그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은 없다. 잘못해서 해가 지금 현재도 나비우스-톡스 이퀘이션이 유일해라고 증명이 되지 않았대요. 수학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자가 뭐 유일해라면은 뭐 당연히 자연 법칙에서 나온 법칙이니까 저 엔트로피가 뭐 감소하는 데는 없을 텐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검증을 해보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저기 유책학과 관련된 모든 과목에 있는 지배식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뭐 저 앞으로 이 과목뿐만 아니라 그다음 많은 과목에서도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 학기 이 과목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유체의 특성은 압축성과 점성이라 그랬어요. 압축성과 점성이라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뭐 비압축성 그러면 이거는 본래 특성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정에서 결과가 나온 답이 자연행성과 맞으면 그 가정이 적합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엉터리니까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항상 그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하면 그 적용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 유동 속도. 우리가 비압축성 그러면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게 마스 0.3 이하라 그래요. 0.3이면 한 8, 90m. 초속 8, 90m 정도까지는 그래도 비압축성이라 한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저기 뭐 우리 아음석 풍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음석 풍동이 비압축성 유동. 실제는 비압축성 유동이란 건 없어요. 실제는 없지만 우리는 0.3 이하면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해도 아주 잘 맞는다 하는 거잖아요. 아주 잘 맞는다. 자, 해서 미지수는 뭐가 되냐면 로가 일정해지니까 하나가 일정해지니까 상태방 정식은 써먹을 수가 없는 거고, 그 가정 자체가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P하고 U, V, W 미지수가 4개 밀도 로가 일정하다. 근데 비압축성이라는 가정의 특성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우리는 공기 음속이 340m고 물의 음속이 뭐 1400m든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피니트다. 인피니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 하는 소리가 동시에 그냥 확 퍼지는 거예요. 완전히 퍼진다. 자, 마스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A분의 V인데 이게 0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피압축성이면 0이라고 가정하니까, 자, 속도는 0이면 안 되죠. 그러면 뭐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A가 인피니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음속을 따져보면 음속의 정의는 저기 뭐 단위 공부할 때 우리가 해서 연력학 관련해서 T로분의 DP에다 루트 씌우는 거죠. 근데 T로가 분모가 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압력은 변화가 있잖아요. 압력은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A는 인피니트가 된다. 이렇게 그 황당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죠?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게 잘 맞으니까. 우리가 뭐 어느 범위 내에서요, 마스 0.3 이하에서는 이게 잘 맞는다 이거죠. 잘 맞으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는 항공작하기 양력 계산을 하는 데서도 자, 비압축성 비점성이라 가정해서 해요. 그러면 비압축성 비점성으로 했는데도 양력이 아음성 유동에 대해서는 잘 맞는다. 우리 지금 뭐 경비행기 이런 거 설계하고 아음석기 설계하고 그럴 때는 여전히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으로 해서 기본 설계를 해야 돼요. 해서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4개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연속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연속 방정식. 자, 모멘텀 방정식. 해서 4개. 미지수가 식이 4개죠.
시계대기니까 이걸로 다 돼버렸어요. 이걸로 다 됐으니까 이것까지만 풀면 되는 거죠. 이것까지만. 그래서 이번 학기 하는 과목은 뭐 지배식은 연속방정식하고 모멘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식은 어디로 가버렸냐? 에너지식. 에너지식은 자 기계적 에너지 보존식이란 거는 본래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 또 여기 뭐 화학 에너지도 추가로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화학 에너지. 우리가 화학 반응이 난다면 뭐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 저기 어떤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그러니까 뭐 아주 고온이 되면은 우주에서 리엔트리하고 들어올 때는 표피에서 뭐 2,400도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인공에서 리엔트리에서 들어올 때 그러면 그때는 저기 뭐 공기 입자가 H2 뭐 N2O2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뭐 화학 반응이 나면 거기서 에너지를 내든지 뭐 흡수하든지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반응식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자, 본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온도 변화를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고온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온도 변화에 의한 에너지를 무시한다. 열 에너지 변화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보존되는 거는 뭐냐면 기계적 에너지예요. 기계적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베르니케이션에서 배운 계획인데 위치 에너지, 압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사실은 알고 봤더니 모멘텀식에다가 속도 V도트를 해주면 기계적 에너지 보존식이 돼요. 뭐 나중에 베르니케이션 유도할 때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하는데요. 그러면 자 모멘텀식하고 같은 식이 된다. 이게 곧 베르니식이다. 베르니식이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물론 비점성까지 포함입니다.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일 때는 베르니식이 에너지 보존, 우리는 베르니식을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이고 거기에 알고 봤더니 모멘텀식하고 같더라. 그때 베르니식에 있는 거는 전부 보존식의 에너지가 뭐냐면 기계적 에너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실이라 그래서 헤드로스라 그래서 또 다뤄요. 근데 에너지의 손실이라는 건 없어요. 에너지의 손실이라는 건 없고 저건 어떤가 보존이 되고 있다. 보존이 되는데 그럼 뭐 이거 어디로 갔다? 열 에너지로 갔다. 그럽니다. 열 에너지로 갔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긴 시간을 설명을 했는데요. 뭐 앞부분에서 근데 이게 앞으로 배울 여러 과목들의 지배식에서 또 제가 또 반복해서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항공역학 시간에도 이걸 또 다시 설명하고 이 관계를 전체적인 관계를 알아야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일단 설명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펭수인데 공부 시작하고 펜트 들고 있네. 여러분들 뭐 해탈하지 말고 여기 건너뛰지 말고 자 여기 출석하는데 여기 막 스킵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저기 그 출석의 퍼센트가 100% 돼야 되는데 덜 될 수도 있어요. 막 마우스로 넘기면 그래서 천천히 다 들어야 돼요. 뭐, 자 해서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아까 설명한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유체 동력학의 기본식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한다. 그죠? 자, 유체의 종류는 뭐라 그랬죠? 비압축성이냐, 압축성이냐. 그 다음에 비점성이냐, 점성이냐. 근데 유체는 기본적으로 압축성이 점성인데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한다 이게. 가정을 그렇게 한다. 자, 가장 쉬운 건 뭐예요? 비압축성의 비점성 유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항공역학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지금 비점성 유체라고 가정하는 거는 자, 비압축성을 전제로서 하는 거니까 지금 4장에서 하는 거는 비압축성 비점성에 대한 유동의 특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유동을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 자, 유동을 구별한다는 얘기는
독립변수가 뭐죠? 시간과 위치죠. 시간과 위치. 위치 그러면 이제 임의 좌표, 그러니까 XYZ 좌표도 있고, R세타 좌표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위치 표현을 할 때 XYZ로 카테시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X라는 위치로 표시를 합니다. 자, 해서 유동을 구별하려면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유동을 구별한다. 자,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정상균일 유동이다. 정상균일 유동이다. 그러면 스테디 유니폼 프로다. 유니폼. 스테디했다는 얘기는 정상이라는 얘기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시간에 대해서. 자, 균일이라는 얘기는 위치에 따라서도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유동이 일정하게 부는 거죠. 자, 유동 속도라는 거는 함수 f의 t와 s의 함수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s라는 위치는 그 x, y, z 어떤 좌표축의 임의의 점인데 점인데 어떤다고요? 이게 우리가 카테시안일 수도 있고 좌표축이 시린데리칼일 수도 있고 또는 구좌표 스페리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델 t의 델 u가 0이고 델 s의 델 u가 0이고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그냥 상수란 얘기죠. 상수, 정상균일 유동. 자, ts 위치에서 유동이 u고 여기 t 플러스 델 t의 s 플러스 델 s에서 델 v라 그러면 델 v는 꼴이 0이다. 그냥 t에 대한 편미분 0이고 s에 대한 편미분 0이고 해서 이거보다 정상균일 유동. 자, 그냥 뭐 u는 이거로 상수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방정식이 어디 정의하려면 그 방정식 특성에 맞게 해줘야 돼요. 독립변수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하는 거고 그냥 이건 상수다. 그러니까 u는 상수다 하는 거고 t에 대한 변화가 없다. s에 대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상수다 하고 해서 뒷문제 푸는 거고 이 변화율을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비정상 균일력 유동이다. 비정상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t에 대한 미분이 0이다. u는 t만은 함수다 이거죠. x하고 상관없이 t만은 함수다. 정상 불균일 유동이다. 그러면 t에 대한 미분이 0이다. s에 대한 미분은 0이 아니다. 비정상 불균일 유동이다. 둘 다 u가 t와 s의 함수다 이거죠. t와 s의 함수다. 자, 이게 이제 타임과 스페이스에 대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방향은 항상 공간 좌표니까 x, y, z에서 3축이죠. 3디멘전이. f는 이거로 x, y, z다. 근데 1차원 유동이다.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 좌표축 하나만 있다 이거지. 좌표축은 fx 또는 fy. 그러니까 두 축은 0이다 이거죠. 여기 뭐 저기 정상 유동에 대해서 한 거니까 여기 Z가 돼야 되겠네. Z.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y 방향에 대해서 속도는 u는 fy다. 그래서 1차원 유동이다 이거죠. 자, 2차원 유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2차원 유동. 우리는 주로 이제 2차원 유동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3차원 유동하면 뭐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는 2차원 유동이. 그래서 x, y에 대한 함수다. z에 대해서는 0이다. z에 대한 미분은 0이다. 그러면 이제 뭐든지 유량을 따지고 어떻게 할 때는 z축에 대해서는 단위 길이만 가지고 합니다. 자, 3차원 유동이다. 3차원 유동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 다 있는 거죠. 세 개 다 있는 거예요. 세 개 다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체의 오르는 지금 운동 방정식을 뭐를 쓴다 그랬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유체 입자의 가속에 대해서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다. 자, 여기 뭐 빨간색으로 묶어놨더니 여기가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위치 x와 t에 대해서 함수 us가 되겠죠. u의 s와 t 함수죠. 그 다음에 s 플러스 델 s, t 플러스 델 t일 때 속도 u. 여기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테일러 전개입니다. 테일러 전개. u의 st에다가 t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델 t.
S에 대해서 편민에서 테레스라고 해놓은 거는 우리가 XYZ 죽일 수도 있고 R세타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컨오더가 있죠. 세컨오더가 자, 두 개를 빼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제 리미트 값을 변화를 따져야 되니까 리미트 값을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u는 이거로 이거는 필요 없는 식이 여기 끼어 들어가 있네요. 델 t의 델 u의 델 t고 델 s의 델 u의 델 t고 여기에 추가로 델 t의 제곱, 델 s의 제곱 하는 것들이 쪼르륵 있죠. 그러면 미소량을 따지면 뒤쪽을 꼭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 TU는 이렇게 표시된다. 앞쪽만 따지면 자, 델 t로 나눠서 리미트 값을 취한다. 그러면 아까 델 t라고 된 거는 이거는 편미분이고 여기는 이제 전체를 다 변화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 입자가 여기 있던 입자가 1이 흘러간 거죠. 1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 시간축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변화가 된 거죠.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변화된 거니까 dt분의 du라 그래요. 그래서 델t는 0으로 보내면은 자, 앞에 t는 여기 델t 나눠졌으니까 없어지고 th는 dt분의 ts가 됐죠. 자, 이게 뭐죠? 공간 변화에 대한 시간이니까 속도 u가 됐죠. 속도 u. 그리고 이 뒤에 있던 하이오다에 해당하는 델 t 제곱, 델 s 제곱, 델 t의 델 s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델 t는 거를 0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무시 안 하고 살려갖고 가도 여기 가서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전미분의 tt분의 tu는 델 t분의 델 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뒤쪽 공간에 대한 변화율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죠? 가속도예요. 가속도고 앞쪽은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서 이거보다 순간 가속도라고 그러고 이거는 공간에 대한 가속도. 공간에 대한 가속도는 뒤쪽에 거는 공간에 대한 가속도는 우리가 대류 가속도라 그래요. 자, 이거를 좀 더 뒤쪽에 한 번 더 설명하면 자, 여기서처럼 이렇게 여기 보면 자, 순간 가속도라 그래요. 시간에 대한 변화만 있는 거를 순간 가속도라 그러고 자, 여기 공간에 대해서 하는 거를 대류 가속도. 그러면 이거 실제 가속도. 우리가 아까 정상 유동이냐 비정상 유동이냐 할 때 정상할 때는 순간 가속도가 0인 거예요. 순간 가속도가. 우리가 광주천물이 광주천은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비정상이고 어떤 파이프가 휘어져서 간다. 파이프가 공간에 어떻게든 자관 휘어져서 어떻게 흘러간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항상 일정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가속도가 당연히 있어요. 자, 정상일 때는 델 t로 미분했을 때 0이지만 dt 이렇게 전미분을 해준 상태에서는 0이 아니다. 그죠? 자, 이 경우 또 이제 3차원 유동일 때 3차원 유동을 이제 카테시안 좌표로 표시했어요.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계획인데 속도를 보면은 속도가 t 플러스 델 t, x 플러스 델 t, y 플러스 델 y, z 플러스 델 z는 t는 이거로 t, x, y, z 돼서 델 t의 델 u의 델 t. 자, 아까 그 테일러 전개하는 겁니다. 이 뒤쪽에도 계속 세컨오더까지 전부 있는 거예요. 세컨오더까지 전부 있고 자, 델 t로 나눠졌어요. 여기 이쪽으로 넘어오고 델 t로 나눠서 리미트 값을 취해야죠. 리미트 값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델 t는 이거는 u가 되고 이거는 v가 되고 이거는 w가 되고 이거는 dt 이거를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매번 수정을 해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수정을 하면 다시 녹음을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dt분의 du는 여기 순간 가속도 플러스 대류 가속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우리는 가속도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되고 가속도로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저기 꼭 속도만 그런 게 아니라 밀도 또는 뭐 압력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미분이라 그래요. 전미분이라 그러고
자, 정상 상태면 이 순간, 그러면 여기는 아까는 순간 가속도 그러는데 일반 다른 변수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순간 변화율, 대류 변화율 그럽니다. 여기 뭐 대류 변화율, 대류 가속도. 여기는 이제 지금 모멘텀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무조건 속도에 대한 표현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순간 변화율, 대류 변화율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가속도를 해봤더니 우리가 F는 꼴에 mx2 도트 할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뭐 선형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유동에다 적용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UVW에서 비선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비선형식. 뭐 그, 공학 수학에서도 했지만 미분 방정식 풀면은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선형밖에 없다 그랬죠. 이계 방정식 상대문이 풀 수 있는 건 선형밖에 없는데 여기 비선형에다가 연립에다가 편미분에다가 풀기가 뭐 상당히 어려운 형태가 되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풀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항을 제거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어떻게 제거한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0이다죠. 잘 모르겠으면 0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가정이라 그런다 했죠. 모든 역학이나 물리 문제 푸는 데는 가정을 잘 써야 돼요. 나 이거 뭐 고집스럽게 그냥 뭐 잘 자란 것까지 다 살려서 하겠다. 절대 못 풀어요. 또 우리 그러니까 그 항상 큰 스케일로 봐서 저 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여기처럼 너무 적다. 그 적으니까 무시하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무시할 때는 어떻게 한다? 뭐 10이라고 한다. 뭐 5라고 한다가 아니고 그냥 0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된다죠. 실제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너무 엉터리로 안 맞았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으면 별 수 없이 그런 가정을 쓰면 안 되죠. 그런 가정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못 쓰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전부 그런 가정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근데 처음 이런 이론을 도입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습자에 대한 시험 풀 때는 뭐 이리 돼보고 저리 돼보고 했더니 답 구해봤더니 이게 뭐 전혀 현상하고 안 맞더라. 그럼 그거는 뭐 잘못된 가정이니까 지금까지 우리한테 저기 어디 책에 안 실렸겠죠.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쭉 내려가면은 그대로 다 맞는 것 같지만 자고는 어쨌거나 가정을 쓸 때는 항상 잘 모르는 항. 우리 비선형항이니까 벌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을 만들 때는 우리가 비선형을 만들었지만 실제 뒤쪽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데는 이 항이 무시될 수 있는 문제만 푸는 거예요. 이 항이 무시될 수 있는 문제만. 근데 더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수치 계산을 해야죠. 수치 계산은 선형이나 비선형이나 상관없이 열심히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여기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를 푼다 이거죠. 자, 그 다음